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오늘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후보들 사이 오가는 말들이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발언을 문제 삼아 상대방을 고발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 이종훈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이제 D-13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 오늘도 이 수도권 유세를 이어가는데요. 어제 이 6월 3일은 압도적인 승리의 날이 아니라 압도적인 응징의 날이라고 했고요. 수도권 맞불 유세에 나섰던 김문수 후보, 이재명 대표 후보의 이 방탄조끼 말고도 이 교도소에 가면 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른바 방탄유리, 방탄입법, 방탄조끼, 방탄 3세트로 비판을 했는데 각 후보들의 이 유세 전략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향점은 사실은 이제 이번에 60% 이상 압도적인 득표를 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야 이제 그 정권의 어떤 정당성이라든가 그런 게 이제 부여가 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임기 초반에 밀어붙일 수 있다. 이제 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승자의 좀 여유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도적 승리를 넘어선 이제 응징이란 표현까지 이제 좀 쓰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아무래도 역시 선거 막판으로 가면서 그동안은 이재명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도 굉장히 로키 전략을 썼었는데 이제는 좀 이제 본래 그 과거 사이다 발언했던 시절에 이재명 후보의 본색이 좀 이제 좀 표출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역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인데 사실은 뭐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뭐 정책적인 측면이나 비전이나 이런 것에서 좀 압도할 수 있으면 좋은 그런 그 상황이지만 그건 좀 여의치가 않은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역시 좀 네거티브에 좀 집중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선거 전략 면에서는 사실은 지금 김문수 후보가 지금 실제로 여러 이제 지표상으로도 많이 지금 차이가 나지만 그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서 네거티브 전략을 쓰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게 바람직한 전략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장 이제 재외국민 투표도 시작이 됐고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 사전 투표도 진행이 되고요. 각 후보의 전략이 다 다를 것 같아요. 네, 뭐 이재명 후보의 이 압도적인 응징 이 부분은 명분과 구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선을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 아니라 계엄과 내란 세력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심판하는 국민 주권의 힘을 보여주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최근에 민주당의 김상우 의원이라든지 허은하 전 의원이라든지 이 소위 중도 보수 인사들이 입당하거나 지지 선언을 하고 있는데 봐라 이것이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 아니라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리고 그거를 국민의 국민 주권의 힘을 통해서 응징하는 선거임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선순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소위 말해서 구호와 그리고 어떤 보이는 화면이 굉장히 이제 서로가 갈마들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김문수 후보가 이제 어제 이재명 후보의 이제 방탄유리 이걸 갖다 비판하고 또 방탄조끼도 비판하고 방탄입법도 비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왜 그렇게 사냐는 식으로 이제 교도소나 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정치적으로 주장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유권자들이 어떻게 느끼겠냐는 거죠. 예를 들어 방탄입법에 대해서는 아무리 비판해도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방탄조끼나 방탄유리는 인지상정의 문제예요. 사람이 아무리 상대편이고 정치적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지만 이미 국민들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 겨울에 소위 말해서 피습당하는 장면을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지난 계엄 때 체포 또는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살해 이런 어떤 그런 그 이야기도 이제 지금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은 정치를 하는 입장으로서 또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사람으로서 정치 테러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저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인지상정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이 어떤 그것도 선을 넘는 듯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전략이 과연 효과적이겠냐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드는 거죠.
네. 또 상대 측의 발언을 두고 벌이는 공방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발언을 집중 공략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김문수 후보가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원 수령을 거부했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문제를 삼았는데 이 과정에서 상대방을 고발하는 일도 잇따르고 있거든요. 양측의 고발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선거 때문에 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새롭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정치의 이제 사법화 논란은 계속 이제 있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를 풀어가겠다 이건 사실 좀 곤란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고소고발전을 막 하다가 선거 끝나고 나면 특히 총선 끝나고 나면 서로 또 이렇게 막 또 취하해버리고 취소해버리고 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퉁치는 식으로 넘어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자꾸 사법화를 좀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전이 덜한 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경선 단계에서부터 이미 뭐 굉장히 그 무슨 엑스파일이다 이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치열해져서 그 이슈가 그대로 본선전까지 올라와서 오히려 이제 우리 편에서 제기했던 문제가 상대편에게 활용되는 그런 정도까지 이제 갔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오히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덜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막판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네거티브전이 조금 이제 가열되긴 할 텐데 그래도 이번에는 가능하면 좀 더 가열되지 않도록 양쪽에서 좀 더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예,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경쟁이 좀 격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건 뭐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전 대선 생각해 보세요. 각 후보의 말 한마디, 과거의 행적 모두 다 파헤쳐서 문제가 될 만한 거는 연일 정말 엄청난 그 여론전과 그리고 논쟁이 있었던 거를 기억하실 겁니다. 예. 당시에 TV 토론 기억나는데 정말로 과거 했던 어록들 다 꺼냈어요. 그 정도로 네거티브가 심했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이슈가 계엄과 내란이라고 하는 구도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잡을 게 없으니까 이런 것마저 잡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커피 원가 발언 같은 경우에는 말이라는 건 맥락이 있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왜 얘기했는지. 근데 이거를 갖다가 뭐 몇 단계를 건너뛰어서 결과적으로 이거 얘기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는 너무나 어이없는 얘기고 또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김문수 후보의 그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원 수령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안 한 거다라는 거는 사실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물론 공직자는 예외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하고 겹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따르지만 80년대 김문수와 2000년대 김문수는 다른 사람입니다. 민주당도 그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까지 뭐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이거 할 시간에 국민들에게 내가 국민을 위해서 또 정권을 잡으면 무엇을 하겠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겠다 이런 정책 선거를 가는 게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더 호감을 주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대선 투표를 앞두고 각 후보 간의 공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어제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배우자의 TV 토론 생중계도 제안을 했습니다. 각 후보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후보자 검증이 물론 기본이지만 그 배우자, 가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고 알고 투표하시면 더 정확한 투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준석 후보는 어떡합니까? 그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그게 그 당의 문제입니다. 즉흥적이고 무책임하고 대책 없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 신성한 주권 행사의 장을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치듯이 이벤트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농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후보자 토론을 늘려야 되는 상황에 그런 게 왜 나온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용태 위원장이 약간 제안을 수정해가지고 후보자 토론을 많이 하자는 식의 제안이 하는 게 정공법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아이디어였을까요? 어제 이 제안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이 이제 그대로 이제 그 외부에도 공식 제안으로 이제 나온 그런 그 상황인데 네. 이게 이제 뒤집어 보면 김문수 후보 측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만큼 없다는 그런 의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이제 뭐 방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네거티브 전에 이제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 연장선에서 이제 뭐 이제 이런 제안이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한번 좀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 여사 문제가 논란이 안 됐던 정권이 없잖아요. 네. 계속 논란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본인이 집권하기 전에는 대선 후보 시절에는 보통 그 여사들이 자기는 그냥 내조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집권을 하고 나서는 이런저런 일에 이제 관계가 되면서 논란이 계속 빚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그동안에 이제 뭐 윤석열 정권 내내 논란이 좀 있기도 했지만 뭔가 이렇게 여사와 관련한 제도화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 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거는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은 좀 하고요. 이번에 뭐 성사는 안 되겠죠. 이재명 후보 쪽에서 이제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후보자 못지않게 이제는 좀 여사 부분도 검증을 해야 되는 건 맞다. 또 특히 이제 그 김혜경 그 여사 같은 경우에도 워낙 논란이 많았던 그 인물이기 때문에 뭐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도 논란이 꽤 됐던 바잖아요. 문재인 그 전 대통령하고 이제 대선 경선 치르는 과정에서 오래된 일이긴 합니다만 그랬던 그 바라서 굉장히 활동성이 좀 좋은 분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민적 우려 불식 차원에서라도 이거는 좀 검증을 좀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는 오직하면 얼마나 사실은 집안이 뭐 국민의힘 내부가 4분 오열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빅텐트는커녕 구구 텐트만 지금 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전의 계기를 못 찾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혜경 여사 리스크를 조금 부각시켜 보겠다. 뭐 이런 아이디어였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역풍만 맞았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검증했냐? 쉽게 얘기하면 경선 때 한 번도 안 했고 그걸 떠나서 김건희, 그러니까 소위 영부인 리스크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굉장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혹뿐만 아니라 검찰의 수사도 이어지고 있고 그런데 그거 특검 제안하고 발의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당론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아니 그런 당의 후보가 영부인 리스크를 사전에 검증하자라는 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가 김 여사에 대한 특검에 적극 찬성했다면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영부인 토론도 소위 배우자 토론도 전혀 뜬금없는 얘기가 아닐 텐데 윤석열 정부 때는 소위 말해서 배우자 방탄에만 신경 쓰다가 이제 와서 상대방의 어떤 그 약점, 그것도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재판 중인 사람을 불러내서 그걸 하겠다? 이것도 그런 점에서 보면 소위 내로남불, 뭐 이 이상도 아닌, 이하도 아닌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이런 가운데 두 배우자의 내조 방법에도 차이가 엿보입니다. 설란영 여사는 지역 행보뿐만 아니라 방송 매체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반면에 김혜경 여사는 언론 노출을 삼가고 비공개로 광주를 방문해서 5.18 유족을 만나기도 했는데요. 이런 행보에는 어떤 전략이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안도 있고 예. 또 2심 유죄 판결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상당히 좀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로키 전략을 지금 이제 쓰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고요.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부인을 좀 앞세우는 게 지금 대선 전에서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좀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설란영 여사 같은 경우에는 호남 출신이기도 하고 이제 또 노동운동을 좀 했던 이제 그런 인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진보 진영에서도 어느 정도는 소구력을 좀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전면에 내세워서 지금 이제 그 활동을 시키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두 후보자의 전략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전의 계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런 논란 자체 설사 성사되지 않더라도 배우자 토론회라든지 또 설란영 여사의 그런 그 적극적인 행보가 소위 말해서 비교 효과를 노린 거예요. 그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지지율을 올려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자꾸 링에 올라와라 김 여사에게 이런 소위 우리가 이제 인파이터라고 그러죠. 그런데 반면에 김혜경 여사 쪽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굳이 상대해서
굳이 국민들이 뭐 넘어간 문제를 다시 또 불러일으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아웃복싱 전략인 거죠. 그렇게 보니까 싸움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설레영 여사의 이런 적극적인 행보가 김문수 후보의 약점을 보완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지금 사실은 이것만으로는 언발의 오줌 누기적인 성격밖에 안 된다. 좀 예. 그런 점에서 뭐 설레영 여사가 좀 더 적극적인 행보를 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정도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한편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에서 개별 지원 유세를 시작했는데요.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김문수 후보님과 생각이 다른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게 본질적인 차이라서 극복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위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여기 나오지 않으려 했습니다. 제가 양심이 제 정치 철학이 지금의 계엄과 탄핵에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우리 당에 동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도 나라를 망하게 보고 두고 볼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예, 한동훈 전 대표 어제 부산에서 지원 유세를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게 이 지원 유세냐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 선대위에 합류를 하고 적극적으로 뭐 지원을 하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예. 경선에서 이제 지더라도. 이제 그런데 전혀 그런 행보를 안 보이고 있다가 이제 뒤늦게 합류를 했는데 이게 합류도 지금 반반 합류란 말이에요. 온전하게 지금 뭐 선대위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또 김문수 후보하고 같이 다니면서 합동 유세를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용도 지금 들어보시면 뭐 지금 굉장히 그 김문수 후보하고는 생각 차이도 크고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게 도대체 찍어주란 얘기인지 말라는 얘기인지 이게 좀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근데 제가 보건대는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좀 분명한 것 같아요. 자기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김문수 후보 돕기를 핑계로 오히려 나와서 자기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자기 지지 기반을 다시 이제 재결집시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번 대선 패배 이후에 본인이 당권을 쥐고 어떤 보수 정계 개편 과정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겠다. 뭐 그런 의도로 밖에는 좀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유세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렇게 개별 유세를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좀 뭐라고 보세요? 뭐 그 당시에도 뭐 상대적으로 적대적인 내부 경쟁을 겪었던 사이였고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적극적인 행보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행보를 위해서 유세를 했던 건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똑같은데 네. 문제는 그게 그렇다고 해서 본 후보, 당시에 이명박 후보나 지금 김문수 후보에게 그 당시에는 이명박 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고요. 또 그리고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김문수 후보는 격차가 굉장히 큰 상황으로 뒤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TV나 유세장에 나오면 나올수록 김문수 후보와 본인의 차이점만 더 부각이 돼요. 김문수 후보는 너무 극우에 있어. 이런 생각이 계속 발언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 불씨를 갖다가 불러 일으켜서 불을 키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다가 물을 끼얹는 격이 돼버리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단순한 이게 뭐 지원 유세인가 정말? 이거 그냥 대선 이후에 전당대회 유세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마저 들거든요. 그런 점이 당시에 소위 이명박 후보가 당시 뛰고 있던 상황과 네. 지금의 김문수 후보가 뛰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이 정반대의 상황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실 국민들이나 또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이건 완전히 팝콘 먹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는 저 당 곧 진짜로 대선 전에도 이렇게 4분 오열인데 대선 이후 되면 볼만 하겠네. 뭐 이런 생각까지 든다는 거죠. 좀 그런 점에서 김문수 후보는 저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 저게 지원이라고 생각할까? 아니면은 표가 까먹는다고 생각할까? 그건 궁금하죠.
예. 그리고 국민의힘은 홍준표 전 시장의 선대위 합류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와이에 체류 중인 홍 전 시장을 설득하러 간 특사단은 성과도 있었다고 발표를 했는데 홍 시장이 오늘 새벽에 SNS에 글을 올렸어요. 모두 돌아갔습니다. 대선 끝난 후 돌아간다는 입장 변함 없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전히 좀 선대위에 합류할 생각이 없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럴 합류할 생각이 있었다면 탈당까지 안 했겠죠. 그다음에 정기 은퇴까지 얘기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홍준표 전 시장이 그리고 있는 그림은 하여튼 그 좀 남다른 그런 그림을 좀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뭐 이제 그 이재명 후보하고도 이제 뭐 소통이 이루어졌고 뭐 총리 제안 받았고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데 뭐 그 가능성과 더불어서 본인이 향후에 혹시 이제 민주당 쪽으로 가지 않더라도 조금 전에 이제 보수 정계 개편 얘기를 제가 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이번에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진단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졌다고 전제했을 때 이제 보수 정계 개편 논란이 이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때 이제 자기가 새 판을 짜겠다 그런 의도가 좀 있는 것으로 이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정계 은퇴했는데 사실은 정계 은퇴를 한 게 아니고 그때를 대비한 지금 자기 정치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몸값을 올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마 요즘에 전화 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제 표심을 좀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지금 정치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홍 전 시장이 대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뭐 지지와 관련한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 특사단이 어제 그제 뭐 김문수 후보를 홍준표 전 시장이 뭐 지지했다. 그리고 보수 대통합을 뭐 지지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흘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홍준표 전 시장 입으로 한마디도 안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 했으니까 얘기를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정치적 덕담에 가까운 얘기 수준 아니었냐. 만약에 정말로 생각이 있었다라면은 본인의 육성이나 또는 메시지가 SNS를 통해서 나왔을 텐데 예. 그냥 단순한 정치적 덕담 들은 거를 특사단이 부풀린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하와이까지 왔는데 그냥 보내기 인지상정으로 미안하니까 정치적인 밥 같이 먹어주고 덕담해주고 이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의힘은 4분 5열 상태고 다들 지금 대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대선 이후를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이거는 한동훈 전 대표나 홍준표 시장뿐만이 아니에요. 당 바깥에서 같은 보수 진영이라고 얘기하는 이준석 후보도 마찬가지로 향후 보수 진영의 정계 개편의 주도권 이걸 놓고 지금 또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참 김문수 후보는 정말 사면초가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 입장일 텐데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에도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준석 후보는 좀 단호한 입장입니다만 그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성사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뭐 절대적으로 좀 필요한 그런 그 상황입니다. 워낙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의 격차가 좀 크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만으로는 뭐 이게 좀 이기기 어려울 것 같고 또 지난번 TV 토론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이재명 후보하고 격차가 크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나마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만한 역량을 가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아프게 할 만한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정도가 이준석 후보 정도인데 어떻게든 좀 옆으로 좀 이제 끌어들여서 좀 전력을 보강하고 싶은 그런 이제 심정이겠죠. 근데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뭐 속된 말로 불쏘시개가 되고 싶겠습니까?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도와줘서 혹시라도 승리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 가능성이 지금 별로 보이지를 않을 뿐만 아니라 애초부터 이게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준석 후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탈당해서 뭐 신당 창당하느라고 고생해. 지금 또 나와서 제3후보로서 좀 뛰느라고 좀 제대로 뭐 정당의 어떤 지원도 못 받으면서 지금 뛰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제 시기를 지금 겪고 있는 건데 그런 노력을 이제 이런 식으로 날리고 싶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뭐 일말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전혀 없을까요? 저는 전혀 없다고 봐요. 이미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대선 패배 이후에 보수의 정계 개편에 주도권을 지겠다. 그것을 위해서는 본인이 두 자릿수 득표율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정치적으로뿐만이 아니라 돈과 관련돼 있기도 해요. 이미 공보물 국민들 다 받아보셨겠지만 네 페이지짜리 공보물 들어가고 이거 대선 비용하는데도 수십억 들어갑니다. 그럼 그 돈 다 넣는데 아무런 성과도 없이 소위 김문수 후보로 또는 뭐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꼭 돈이 아니더라도 정치적으로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단일화를 해서 이긴다면 혹시라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금 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친윤이나 국민의힘의 정치적인 어떤 친윤 세력의 정치적 힘은 이미 끝났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행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본인의 브랜드, 이준석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이번 대선 과정에서 만들어서 향후 차기 대선에서는 본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국정의 기둥이 되겠다. 이런 마인드가 좀 분명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단일화는 거의 불가능 수준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